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내가 너를 좋아해서 데리고 사는 줄 알아? 널 괴롭히려고 데리고 사는 거야. 넌 내 인생 망친 장본인이니까.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안 됐어. 너는 평생 벌 받아야 돼. 넌 지금부터 매일매일이 벌일 거야. 저에게 복수를 위해 사는 이 남자. 지금부터 끔찍했던 제 결혼 생활을 꺼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60대 여자입니다. 결혼 첫 해의 봄날, 제 인생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23세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100년 가약을 맺고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던 시절이었죠. 남편은 언제나 다정했고 저를 마치 세상의 중심인 양 아껴주었습니다. 신혼집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던 저녁이면 우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함께 웃고 포옹하며 행복을 속삭였어요. 그 시절의 남편은 제가 알던 누구보다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작은 꽃다발을 사와서 제게 건네주며 오늘도 고생 많았지? 하고 이마에 입맞춤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어느 비 오는 밤에는 갑자기 번개가 쳤을 때 깜짝 놀란 저를 꼭 끌어안고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다독여 주기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의 품에서 사랑과 안도를 느꼈고 이 사람이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첫 몇 년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함께 시장을 봐와 저녁 식탁을 차리고 휴일이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언제나 한결같이 따스했고 저를 향한 사랑이 의심의 여지 없이 전해졌죠.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는 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곧 찾아올 아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가 설렜습니다. 딸아이의 출생은 우리의 행복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날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정말 고마워. 우리 잘 키워보자. 하고 말했어요. 그는 밤중에 아기가 울 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안아주기도 하고 젖병을 데워오며 저를 쉬게 하려고 애쓰는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이 우리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최고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줄 거라고 굳게 믿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긴 여정의 그림자가 드리울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절정이 길게 이어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15년을 넘어가면서 남편의 모습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짜증과 불만은 점차 일상적인 것이 되어갔고 저를 향한 날선 말투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결혼 13년 차쯤이었을까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늦게 들어온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앞에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지요. 놀란 마음에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친구를 좀 만나느라 하고 서둘러 설명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자르고 화를 터뜨렸습니다. 미리 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 나 없이 밤늦게까지 밖에서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친구와 술을 한잔 했다는 제 말에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제가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몰아세웠어요. 결국 저는 연신 사과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이내 팔짱을 끼고 말했죠. 앞으로 외출할 때는 반드시 나한테 허락받고 가. 알았어? 믿기 어려웠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어디에 몇 시까지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남편이 걱정이 많아서 그러나 보다 애써 이해하려 했어요. 저를 사랑하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러는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쌓일수록 제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피어났습니다. 우리가 나누던 신뢰의 어딘가 금이 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지요. 남편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일 거라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거워서 그럴 거라고 제 나름대로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점점 더 저를 통제하려 들었어요. 생활비 지출 내역을 세세히 따져 묻거나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옆에서 듣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잔소리로 시작한 것들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 옷차림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모처럼 외출하려 화사한 원피스를 입었는데 남편은 현관 입구에서 절 가로막으며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꾸미고 나가는 거 아니야? 누구 만난다고 그렇게 신경 쓰는 건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예전엔 제가 예쁘게 차려입으면 환하게 웃으며 칭찬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제가 무슨 옷을 입든 의심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겉옷을 갈아입고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함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남편의 지배욕은 우리 삶 전반을 뒤덮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순응하려 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맞춰주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의 눈치를 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자연스레 줄었고 친정 부모님과 만나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남편의 기분이 상할까봐 혹은 또 무슨 의심을 받을까봐 스스로 제 행동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세상은 남편을 중심으로 좁아져 갔고 저도 모르게 웃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결혼 25년 차 되던 해였을까요? 돌이켜보면 그즈음 저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의 의심과 통제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던 나날들. 그러나 저는 그 삶을 벗어날 용기도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어쩌면 남편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딸아이에게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제 고통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게도 크나큰 잘못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은 모두 그것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그걸 알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제 삶에 비틀어진 틈 사이로 파고든 한순간의 흔들림이었죠. 결혼하고 13년 차 되던 무렵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 짧은 일탈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고 돌이킬 수 없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너무도 외롭고 황량했어요. 그 무렵 전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 때문에 바쁘던 남편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그때 제게 다가온 작은 온기가 얼마나 달콤했던지요.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저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이었습니다. 미술 전시회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예술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안일과 직장에서 삶에 짓눌려 있던 제게 그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불륜을 생각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새롭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위안이 죄악이 되어 되돌아오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먼저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견딜 수 없이 밀려왔고 남편과 딸을 떠올리니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두려웠지요. 그 사람에게 더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돌아섰던 날,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결국 그 악몽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밤 남편은 제게 휴대폰을 내밀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에는 제가 그 사람과 주고받았던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지요.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저는 금세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빌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분노로 격렬히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그가 낮게 내뱉었어요. 눈빛은 한없이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남편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제 휴대폰을 힘껏 내던졌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내팽개쳐지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에 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다가와 제 앞에 선 채로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저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는 그 순간 남편의 거친 손이 제 팔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어디 감히 도망가? 남편은 이를 악물고 저를 거칠게 끌어세웠습니다. 팔목에 선명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문을 탕 닫고는 말했습니다. 이혼! 절대 그렇게는 안 돼! 너 같은 여자한테 내 인생 망칠 빌미를 줄 순 없지! 그 길로 남편은 집안 여기저기에 자신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접시를 내동댕이 치고 소파를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죠. 저는 구석에 주저앉아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길었던 밤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참혹한 대가가 눈앞에 펼쳐진 셈이었으니까요. 남편의 폭주는 시간이 지나 겨우 멈췄습니다. 그는 헉헉거리며 부엌 의자에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감히 입을 뗄 수 없었죠. 고요한 정막만이 거실을 감돌았습니다. 한참 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혼하자. 당신이랑 이혼해줄게. 웃기지 마! 이혼해줄 것 같아? 넌 평생 그렇게 죗값 치르면서 살아! 매일매일이 버릴 테니까! 알았어? 그 말은 마치 냉혹한 판결문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선언하듯 말하고는 제 앞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거실 바닥에 부서진 휴대폰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파편들처럼 산산조각 난 건 제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후로 제게 남은 것은 깊은 죄책감과 참담한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잘못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는 말을 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그는 냉정한 침묵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마치 저는 투명인간이라도 된 양, 집 안에 있어도 없는 존재 취급을 받기 일쑤였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복수라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죄인이니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이웃이나 친척들 앞에서 예전과 다름없는 가장인 척했지만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으면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러울 만큼 집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라치면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국에 간을 맞추지 못해도 청소가 구석구석 되지 않아도 그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역시 바람핀 여자라 그런가 하는 집마다 성의가 없어. 이런 말을 내뱉으며요. 듣는 순간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 아팠지만 저는 그저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복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직접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저를 철저히 옥죄었습니다.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쥐어주면서도 꼬박꼬박 지출 내역을 검사했고 은행 계좌와 카드 명세서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제 사회생활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봉사 모임에도 발길을 끊어야 했고 친한 친구의 전화도 받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 휴대폰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했고 때로는 통화 내용까지 엿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며 눈물을 훔친 걸 보고는 전화를 빼앗아 거칠게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다 큰딸이 엄마한테 매달려 오는 꼴 좀 보게 하지 마. 애처럼 굴지 말고 똑바로 살아.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일쑤였지만 가끔은 일부러 제 앞에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다정한 아빠인 척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 말이죠. 응. 우리 딸. 아빠는 엄마 말 잘 듣고 있지. 그는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저를 흘겨보며 비웃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면 돌아오는 것은 어김없이 제게 날리는 냉소적인 한마디였어요.
엄마 노릇 제대로 하려면 멀었지. 넌 자격도 없어. 저는 반박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딸 앞에서 저를 깎아내릴 때마다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죄책감에 괴로워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더욱 그 고통을 조롱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그는 종종 술에 취해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잔인한 말들을 늘어놓았죠. 넌 우리 인생을 망쳤어.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다행인 줄 알아. 혹은 네 그 더러운 꼴을 평생 지켜보는 게 내가 너한테 내리는 벌이야. 같은 말들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움켜쥔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어요. 제가 흘리는 눈물조차도 그의 복수심을 채우는 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긴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제 정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바닥을 모르는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며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날들이었어요. 몇 번이나 높은 베란다 난간 위에 올라섰다가 혹은 수면제의 병을 여러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아른거려 차마 그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딛진 못했지만요. 그러나 그러고 나면 또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끔찍해져서 한없이 울곤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숨만 붙어 지내는 삶이 계속되었어요. 그 사이 딸아이는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 있었지만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해올 때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아이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엄마 마음과는 달리 딸과의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러둔 탓에 딸은 여전히 제게 서운함을 가진 듯했고 그 아이의 목소리엔 깊은 한기가 서려 있었죠. 그러니 제가 아무리 안부를 물어도 통화는 금세 건조해지고는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한참을 수화기를 품에 안고 오열하곤 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이마저 잃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시간은 흘렀지만 남편의 분노와 증오는 식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틈만 나면 제 과오를 들춰내며 상처 주는 말을 퍼부었어요. 제가 그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 용서였지만 그날은 영영 오지 않을 듯했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싶었지만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난 끝까지 너랑 산다. 죽을 때까지 너랑 살아줄게. 그게 너한테 제일 고통스러운 벌일 테니까. 그 말이 얼마나 섬뜩하고 절망스럽게 들리던지요.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는 운명을 받아들이려 애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바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사소한 트집을 잡아 제 마음을 후벼 파고 들어갔지요.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욕에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즈음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젠 그만해. 제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소리에 남편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는 빈 잔을 식탁 위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어? 방금? 다시 한번 말해봐.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제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어요. 감히 어디서 큰 소리야? 남편은 날카롭게 외치며 제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두피에 장렬하는 통증보다 공포가 먼저 엄습했지요. 저는 꽉 감은 눈으로 그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남편은 저를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제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에 풀썩 주저앉자 그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윽박질렀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문득 이 순간이 아니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리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갈게. 당신 곁에서 영원히 사라져 줄게. 남편은 제 말에 놀란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곧 분이 풀리지 않은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그래! 나가! 당장 꺼져! 하지만 이내 한 발짝 다가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딜 나가! 넌 못 나가! 너 같은 게 어디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문 앞을 막아서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눈으로
담담히 말했어요. 이혼해줘. 우리 이제 그만 끝내. 남편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광기에 찬 눈으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혼! 웃기지 마! 네가 뭔데 이혼이야? 그는 신발장 위에 놓인 도자기 장식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내가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했지. 넌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남편은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봐. 이혼 안 해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는 잠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다가 이내 제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옆으로 휙 돌 만큼 강한 힘이었어요. 뺨에 불이 붙은 듯 아팠지만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을 돌린 채로 조용히 말했어요. 난 오늘로 이 집 나갈 거야. 그리고 저는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문까지 쫓아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죽어라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고동쳤지만 이상하게도 눈앞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등 뒤로 남편의 고함과 욕설이 메아리 쳤지만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제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35년 넘게 갇혀있던 집을 처음으로 스스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저는 딸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딸의 집 근처역에 내리자마자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도 큰 용기가 필요했지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제 상황을 딸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평소엔 담담하던 딸아이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말과 함께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자 딸은 다급히 말했지요. 엄마, 어디야? 지금 어디냐고? 잠시 후 딸은 택시를 타고 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이었어요. 부은 눈, 불긋하게 부어오른 뺨, 떨고 있는 제 손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꽉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네요. 딸아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나랑 같이 가. 딸은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던 마음을 겨우 추슬렀어요. 그날 밤 저는 딸아이의 집에서 잤습니다. 딸은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래? 저는 망설였지만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지난 수년간의 지옥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어요. 그동안 그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왜 이제까지 말 안 했어? 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너한테까지 짐 지우기 싫었어. 라고 했지요. 그러자 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잘못은 아빠지. 엄마한테 그렇게 한 아빠 잘못이야. 용서를 하지 않을 거면 이혼을 했어야지. 어떻게 평생.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아이 입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 거였으니까요. 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이혼 소송하자. 더 이상 참고 살면 엄마 진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버텼나 생각하면. 딸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딸을 끌어안고 펑펑 울고 말았지요. 다음 날 딸은 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저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학대와 폭언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그간 제가 적어둔 일기와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두렵고 떨렸지만 제 옆에 딸이 손을 꼭 잡고 있어 주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이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몇 주 후 남편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지요. 남편은 예상대로 펄쩍 뛰었습니다. 남편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말했지요. 두고 봐.
너 같은 게 무사히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이후로도 제 근처를 맴돌며 괴롭히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과 저는 함께 지내며 서로를 지켜주었고 경찰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비록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겨내리라는 다짐과 함께요. 이혼 소송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남편 측은 제 외도를 빌미로 제가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남편은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혹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재판정에서까지 자신이 얼마나 제게 헌신했고 제가 그 은혜를 저버렸는지를 역설했습니다. 때때로 피고석에 앉은 남편의 시선이 내게 꽂힐 때면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수십 년을 살던 그 남자인가 낯설기까지 했지요. 제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남편의 단연간에 걸친 학대와 통제에 대해 담담히 증언했습니다. 남편 쪽은 이를 과장된 거짓이라 몰아붙였고 남편 역시 고함을 지르며 제 말을 거칠게 부정했지요. 한때 제게 손찌검까지 했다는 증언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판사의 제지로 겨우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어쩐지 모를 연민까지 교차하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도 곧 끝나겠지요. 제 딸이,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면서도 늘 미안했던 아이가 법정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조용히 증인석에 앉는 그 아이를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 아니 그 사람은 처음엔 안도했겠죠. 그토록 아끼던 딸이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의 마지막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엄마를 위해 섰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저는 그냥 모른 척했어요. 두려워서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숨을 참은 채 그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항상 다정했어요. 착한 딸, 예쁜 딸이라며 웃어줬죠.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 다정한 얼굴이 엄마한테는 너무 달랐으니까 저는 알아버렸어요.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말투, 표정, 눈빛 전부. 딸은 말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있었지만 엄마가 울고 있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베란다에서 혼자 서 계시던 모습도 봤고요.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목소리, 물건이 깨지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척 했어요. 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너무 오래 괴로웠어요. 그래서 더 차갑게 굴었는지도 몰라요. 엄마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제일 원망스러웠던 건 사실 저 자신이었어요. 딸은 제게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 아이인데 그날따라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다시 돌려 아버지였던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를 용서하지 못한 거 알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빠는 용서하지 않은 채로 너무 많은 벌을 주셨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복수였어요. 그리고 그 복수에 저도 가담했어요.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엄마 편에 설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딸이, 그토록 아끼던 딸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그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십수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제 법정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35년 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이 이렇게 긴 세월에 걸친 슬픔의 예고편이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흘려보낼 때겠지요. 남편과의 삶은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함께해 줄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은 제가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덕분에 저는 작은 원룸에서 딸과 지내며 다시금 일상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따스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리로 나가 햇살을 쐴 수 있다는 것. 친정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하며 마음 놓고 울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일 줄이야. 물론 아직 상처가 모두 아문 것은 아닙니다. 35년이라는 긴 밤 동안 생긴 상처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요. 가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문득 남편의 그림자가 느껴질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딸입니다. 딸은 제가 늦게라도 진정한 삶을 찾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해줍니다. 저 역시 딸에게 말해주곤 합니다. 네가 없었더라면 엄마는 아직도 캄캄한 밤에 갇혀 있었을 거야.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밤하늘의 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바람에 창문을 활짝 열어둘 수도 있어요. 거실 가득 흐르는 라디오 선율도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를 털어내고 나니 드디어 저에게도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조심스럽고 서툴지만 저는 한 걸음씩 새벽빛을 향해 나아가 보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